씨앗의 힘, 가벼워짐에 대하여. 이지엽. 씨앗 가게 앞에 서면 숭숭 구멍 뚫린 황망한 가게 사이로 좌르르 쏟아지는 어머니의 12월, 왜 들여다보고 싶은지. 어머니는 기집애가 참아야지 구신거리면 누나는 엄만 왜 애먼 나만 갖고 그러냐고 앙당거리고, 너도 애비같이 속창시 없는 것이라고 구신구신거리고, 중학 안 보내줄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앙당앙당거리고, 장지 덧문 사이로 덜어 내리는 눈발도 한번 기웃거리다가 참견하면서 그렇게 한겨울 밤이 스르렁 너물나다가도 구신구신 앙당앙당 어떻게 넘을까 싶은데, 나는 건너방에 누워 그 대화를 엿듣다가 말다가 눈 내리는 사정이 더 궁금해져 기어코 토방까지 기어나오곤 했다. 눈은 우뜸 영심이 고에 눈썰미처럼 참 곱게도 오는 것이어서 그 소리들은 오싹거리며 이부자리에 파고든 이후에도 스멀스멀 내 꿈 사이를 기어다녔다. 그 꿈의 우시렁에 대롱대롱 매달린 씨오쟁이에서는 까맣고 또글또글한 씨앗들의 소리가 밤새 튀밥튀며 날아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씨앗 가게 앞에 서니 천안으로 시집간 누나, 식당 주방에서 애들 학비는 거뜬히 번다며 웃던 누나, 보고 싶다. 이 땅 여자들이 끌고 가는 단단한 삶의 알갱이들, 단화능집력이 구신구신 앙당앙당 내 종아리를 푸르게 때리고 지나간다. 두 번째 시입니다. 추석 무렵 김남주. 반짝반짝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초저녁, 나는 자식놈을 대불고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다. 아빠, 우리는 고추로 쉬하는데 여자들은 엉덩이로 하지? 이제 갓 4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을 어이없이 듣고 나서 나는 야릇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았다. 저만큼 고추밭에서 아낙 셋이 하얗게 엉덩이를 까놓고 천연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산마루에 걸린 초승달이 입에 귀미까지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시입니다. 인생 유자효. 늦가을 청량리 할머니 둘, 버스를 기다리다 속삭인다.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같지? 네. 이번 복습합니다. 모방론적인 관점이 어떻다는 거죠? 모방론적인 관점이란 예술 창작의 기본이 모방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네, 그 모방.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자연의 재현이라고 보았다. 네, 자연을 그대로 재현시킨 거다. 즉 세계, 존재 이런 것들을, 시적 대상을 재현시킨 거다라고 보았대요. 따라서 모방론적인 관점은 세계와 작품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를 작품 속에다가, 그러니까 시적 대상을 작품 속에다 옮겨놓은 것이니까 세계와 작품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역사는 사실의 세계이고 시는
보편성과 개연성의 세계이다. 개연성이 뭐죠? 어쩐지 있을 법한 성질을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보편성, 네, 어디에서나 통하는 그런 성질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엥겔스의 리얼리즘의 실현 조건, 리얼리즘 실현 조건 세 가지 뭐뭐 있었죠? 전형적인 환경, 전형적인 인물, 세밀한 묘사. 꼭 한 번쯤은 좀 제대로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전형이라는 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모두의 전형이 아니고, 그죠? 이 법전자 기준이 되는 모형 이거잖아요. 이렇게 법전자니까 모형 형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어로 epitome 또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representation이 뜻이 많죠. 대표라는 뜻도 있고 또 뭐 표현 또 뭐 이렇게 그 재현 이런 뜻이 가능하죠. 또 의미라고도 해석 많이 하죠. 특정한 집단 또는 계급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본보기이다. 어떤 특정한 집단의 기준이 될 만한 본보기, 그게 이제 전형입니다. 네. 그런 특정한 집단의, 여기서 전형은 우리 모두의 전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전형을 말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특정한 거죠. 알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표현론적 관점.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뭔가를 뭘 표현해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서정자, 시적자 또는 뭐 화자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겠죠. 시인 자신의 생애에 중심을 두는 것을 말한다. 네, 시인에게서, 그러니까 시인에게서 나오죠. 표현론적 관점은 그런 어떤 시 내용이 시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체험과 사상, 느낌을 작품 속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네, 작가가 그렇죠. 자기의 경험,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작가가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것을 어디다 써요? 작가의 경험이죠. 작가의 경험 또는 사상, 작가의 느낌을 어디다 써요? 작품에다 써놓겠죠. 그러니까 표현론적인 관점은 작가의 생각이 작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작품과 작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가의 인생, 삶과 사상들이 폭넓게 반영되겠죠. 주로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워즈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워즈워드가 그래서 시란 강한 감정의 자연적인 흘러넘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라고 합니다. 네. 사상이나 현실적 효용 가치를 떠나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표현론적인 관점은 뭐 효용성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을 떠나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저 강한 감정에 이게 spontaneous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즉흥적인 거죠. 즉흥적인 흘러넘침. 네, 그래서 자연 발생적 흘러넘침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거, 뭐 현실적인 효용성 이런 것을 떠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란 외로운 감정의 양식이며, 네, 작가의 감정이니까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독백의 측면을 강하게 지닌다. 표현론적인 관점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겠죠. 독백의 측면을 강하게 지닌대요. 네.
작가의 생각을 쓰는 거니까 그렇겠죠. 시인은 사회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사실들과 떨어져 단독자로서 관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요? 미리엄.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지엽 시인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 역시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로부터 유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를 이렇게만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시를 굉장히 오래 전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는 옛날에는 시가 다 이런 순수 서정시밖에 없던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가 관가되고 있어요? 시인 역시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죠. 네. 네, 이런 시를 쓰는 것도 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한 번씩 시도해 볼만해요. 네, 조심할 게 있죠. 자, 표현론적 입장에서는 작가의 사상을 작품에 옮겨놓는, 자기 생각을 작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시에다 옮겨놓는 시에 드러내는 것이니까 표현론적 입장에서 시를 창작할 때 조심할 점이 있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죠? 너무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자아도취. 자기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시가 그냥 너무 아주 황당해지는 수가 있겠죠. 표현론적 입장에서 시를 쓰면 시인 자신의 이야기에 함몰되어, 그렇죠. 이렇게. 자기 이야기에 함몰되어 버려요. 이렇게. 사변적인 이야기가 돼버리죠. 함몰되어 지나치게, 여기 사변적이란 말 나오네요. 지나치게 사변적인 시가 되기 쉽다. 이걸 조심해야 되죠. 우리 초보 시인들 대부분 이런 현상도 이거죠, 이거. 대부분 이거 쓰죠, 이거. 이거만 쓰잖아요, 사실은. 초보 시인들은 뭐 90%가 다 이거 씁니다. 이것만 쓰죠. 다른 걸 잘 안 써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좀 벗어나죠. 그래서 표현론적 입장에서는 시를 쓰면 시인 자신의 이야기에 함몰되어 지나치게 사변적인 시가 된다. 사변적인 시가 되면 독자가 읽을 이유가 없게 되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보편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게 꼭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의 저자인 이지엽 시인의 시입니다. 씨앗의 힘하고 써놨어요. 잘 보시면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씨앗 가게 앞에 서면 숭숭 구멍 뚫린 황망한 가게 사이로 조르르 쏟아지는 어머니의 12월 왜 들여다보고 싶은지. 어려운 내용은 없죠. 어머니는 기집애가 참아야지 하고 구신거리면 누나는 엄마 왜 애만 나만 갖고 그러냐고 앙당거리고 너도 애비같이 속창시 없는 것이라고 구신거리고. 꼭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 이 태도 다 이랬었죠. 꼭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애비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막 투덜거리고 그러셨죠. 중학 안 보내줄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앙당거리고. 딸은 절대 안 져요. 절대 안 지죠. 끝까지 앙당거리고. 장지 덧문 사이로 덜어 내리는 눈발도 한번 기웃거리다가 참견하면서 그렇게 한겨울 밤이 스르렁 너물나다가도 구신구신 앙당앙당. 여기 좀 띄워놓을까요? 엄마는 구신구신거리고 딸은 앙당앙당거리고. 그렇게 어떻게 넘을까 싶은데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갈까 싶을 정도로 서로 그냥 으르렁 된다는 거죠. 나는 건넌방에 누워 그 대화를 엿듣다가 말다가
눈 내리는 사정이 더 궁금해져 기어코 토방까지 기어나오곤 했다. 눈은 우뜸, 저기 윗마을을 우뜸이라고 그래요. 우뜸 영심이 고의 눈썰미처럼, 그애라는 뜻이겠죠. 고의 눈썰미처럼 참 곱게도 오는 것이어서 그 소리들은 오싹거리며 이부자리에 파고드는 이후에도 스멀스멀 내 꿈 사이를 기어다녔다. 네, 잔상처럼 남았나 봐요. 그 꿈의 우시렁에 대롱대롱 매달린 씨오쟁이에서는 까맣고 또글또글한 씨앗들의 소리가 밤새 튀밥튀며 날아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씨앗 가게 앞에 서니 천안으로 시집간 누나, 식당 주방에서 애들 학비는 거뜬히 번다며 웃던 누나 보고 싶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어때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죠.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대단히 사변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끌고 탁 들어오면서 보편적인 문제로 이렇게 아주 사변적인, 지금까지는 이제 대단히 사변적인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그 사변적인 이야기로 끝내야 함몰되어 버리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문제로 환원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한 어떤 화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여자들이 끌고 가는 단단한 삶의 알갱이들, 단호한 응집력이 구신구신 앙당앙당 내 종아리를 푸르게 때리고 지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시를 쓸 때는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이야기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표현론적인 관점. 네, 잘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네,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런 관점으로 초보 시인들은 많이 시를 쓰죠. 네. 자, 실용론적인 관점. 실제 효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용론적인 관점은.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실용론적인 관점 한번 봐요. 실용론 할 때 pragmatic theories라고 하는데요. pragmatic theories. 그러니까 실용론적인 관점은 시를 전달을 한 방편으로 보아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를 효용론적 관점이라고도 불린다. 실용이 실제 생활에서 효용이 있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 실제 생활의 효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용론적 관점과 효용론적 관점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시가, 작품이 독자에게 쓸모가 있는가, 즉 시가 인간관계론인가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됐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How to influence people인데,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를 쓰는 것. 네, 그게 이제 실용론적인 관점이죠. 그죠? 뭔가를 가르쳐줘도 뭔가를 가르쳐줘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도 가르쳐서 또는 즐겁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시인 호라스가 이렇게 정의했대요. 시인의 소원은 가르치는 일 또는 쾌락을 주는 일 또는 그 둘을 아울러 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책 이름이 아마 인간관계론일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너무 실제 제목하고 너무 달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목은 How to Influence People입니다. How to Influence People 이렇게 네, 이런 어떤 생각에서 보는 관점, 그죠? 그것이 실용론적 관점이다. 독자에게 주는 효용은 교훈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로 나뉜다. 그렇죠? 가르쳐 주거나 또는 감동을 주거나, 네, 이렇게. 교훈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로 나눈다. 즉, 뭔가를 가르쳐 주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기쁨이나 쾌락 같은 어떤 감동을 주거나 하는 효과로 나뉜다. 이렇게. 네, 뭐가요? 효용론, 실용론이 그렇다고요.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독자에게 감동을 주든, 뭔가를 가르쳐 주든, 아니면 감동을 주든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실용론적 또는 효용론적 관점이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를 한번 봐요. 아래 시는 어떤 실용성 또는 효용성을 주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추석 무렵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추석 무렵, 자, 봐, 이제. 김남주 시인의 시입니다. 아니요, 네, 김남주 시인의 시, 여기요. 나눠져가지고. 추석 무렵. 반짝반짝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초저녁, 나는 자식놈을 데리고죠.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다. 아빠, 우리는 고추로 쉬하는데 여자들은 엉덩이로 하지. 이제 갓 4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을 어이없이 듣고 나서 나는 야릇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았다. 저만큼 고추밭에서 안악 셋이 하얗게 엉덩이를 까놓고 천연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산마루에 걸린 초승달이 입에서 귀미까지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렇죠. 독자에게 어떤 그 웃음을 주는, 그죠? 뭔가 즐거움을 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볼래요? 애가 그 여자들이 고추밭에 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는 야릇한 예감이 들어 라고 했는데 쏙 훑어보니까 하필 여자들이 고추밭에서 엉덩이 까고 쉬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고추밭에서요. 고추밭에 여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자 안악 셋이 고추밭에서 엉덩이를 까고 쉬하고 있다고요. 네, 그것만 이 한 줄만으로도 상당한 웃음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여기 또 산마루를 가져와요. 이렇게. 산마루에 걸린 초승달이 입에서 귀미까지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입이 귀미까지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대. 마루와 그냥 마루 또는 뭐 등성이하고 산마루 조금 구별하시면 좋죠. 그 마루 중에서도 좀 유난히 높은 부분, 이렇게 좀 뽕 솟아있는 부분을 산마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시의 실용성, 효용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실용성이고 효용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 아주 짧은 거 한번 봐요. 아래 시는 어떤 실용성, 효용성을 주는가? 이 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짧으니까 자 생각 좀 해봐요. 인생, 제목이 인생이고 유자효 시인. 네, 이분 좀 몇 번 만나봤는데 미소가 참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신 분입니다. 네. 인생 유자효 시인. 늦가을 청량리 할머니 둘
버스를 기다리다 속삭인다. 꼭 신설동에서 창량리 온 것만 같지. 이게 꼭입니다. 꼭이 아니고 꼭. 네. 꼭. 네.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같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제목이 인생이라는 게 중요하죠. 제목 인생. 늦가을이래요. 늦가을. 청량리 할머니 둘이래. 또 버스 기다리다 속삭인다. 자, 이 시 처음 읽을 때 막 웃음 나오던데 웃겨요. 자, 한번 볼까요? 할머니니까 할머니도 인생으로 치면 1년을 한 인생으로 치면 늦가을도 할머니 나이죠. 1년의 나이가 늦가을이면 노인의 나이잖아요. 노인. 할머니 둘도 늦가을의 나이인데 저 계절도 늦가을이에요. 그런데 청량리까지 와서 하는 말을 들었나 봐요. 버스를 기다리다 속삭인다.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같지? 하고 물었대요. 물론 진짜 물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화자가 더 이렇게 시를 이렇게 들었을 수가 있겠죠.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같지? 하고 말하는 거는 뭘로 보여요? 어떤 면에서 할머니는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는 세정거장인가요?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두 정거장밖에 안 되잖아요. 두 정거장 거리. 두 정거장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같지? 그렇게 어떤 삶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어떤 덧없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네,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금방 흘러가 버렸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의 어떤 효용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 지금 시는 어떤 실용성과 효용성을 주는가. 그래서 가벼운 웃음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을 효과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어쩌면 웃음도 주고 있지만 삶의 어떤 덧없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교훈적 요소도 있죠. 자, 주의할 점, 효용론적 관점에서, 즉 실용론적 관점에서 시를 창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 어떤 것일까요? 효용론적 관점에서 시를 창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시적 대상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거나 주변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적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시적 대상을 직관의 힘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 지금 저렇게 할머니 두 분이서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직관의 힘으로 저 삶의 덧없음을 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삶의 덧없음을 직관의 힘으로 꿰뚫어 본 거잖아요. 이렇게 직관의 힘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 자, 이 직관이라는 게 뭘까요? 직관이라는 것은 고들직자의 볼관자인데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게 직관인데 사전적인 기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뭘 볼 때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걸 말하죠.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자기의 감각기관,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른 감각기관 통하지 않고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보고 그 보는 것을 대상, 물질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 그것을 직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의식하고 감각하고 지각하고 감지하고 인지하고 그런 어떤 추리나 인식 작용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사유나 또는 뭐 추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생각해 보면서 어떤 대상을 점점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파악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하지 않고 한마디로 다른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에서 할머니들의 대화를 슬쩍 듣기만 하고도 우리가 그것을 탁 파악하듯이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척 보면 압니다.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직관입니다. 꼭 본다라는 것도 꼭 꿰뚫어 본다가 아니고 뭐 들을 수도 있겠죠.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척 보면 압니다 하듯이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깨달음의 경지 정도, 순간적인 깨달음의 경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직관한다라고 합니다. 딱히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 써놓으려다가 써놓고 보니까 너무 이상해갖고 다 지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